손흥민은 내가 토트넘을 이끌던 시절 가장 중요했던 선수 중 한 명이었다. 마우리시오 포체티노의 한마디에 전 세계 감독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첫 시즌 손흥민은 28경기 단사골. 토트넘 팬들은 SNS에 쏟아부었다. 2200만 파운드 먹튀? 분데스리가에서 날리던 그 손흥민은 어디로 갔을까? 포체티노는 흔들리지 않았다. 넌 이미 증명됐어? 단 한 문장. 그리고 1년 뒤 손흥민은 폭발했다. 2019년 12월 7일 벌리전 자기 진영 페널티 박스에서 공을 잡은 손흥민이 70m를 질주했다. 수비수 6명이 무너졌다. 골. 무리뉴 감독은 벤치에서 박수를 쳤다. 이 콤비는 내가 아니라 전임 감독이 만든 작품이다. 그 골은 2020년 FIFA 푸스카스상을 받았다. 한국인 최초였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10년 뒤였다. 2025년 5월 추장 완장을 찬 손흥민이 유로파리그 트로피를 들어올렸다. 토트넘 17년 만에 우승. 그리고 여름 그는 런던을 떠났다. 454경기 173골 토트넘 역대 도움 1위. 프리미어리그는 공식 발표했다. 절대적인 레전드. 여기까지 보셨으면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는 손흥민 골만큼이나 값진 겁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왜 전세계 감독들은 손흥민을 원했을까? 지금부터 그 전말을 공개합니다. 전세계 감독 100명에게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데려오고 싶은 선수는? 그 답은 8개국 언어로 달랐지만 이름은 하나였죠?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그들이 저를 설명할 때 골 기록은 단 한 번도 먼저 나오지 않았습니다. 완벽한 실력이 아니라 완벽한 태도였죠. 귓가에 스친 건 환호성이 아니라 훈련장 고요함과 라커룸 침묵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손흥민입니다. 런던에 산지 9년, 파파라치 사진은 정확히 0장입니다. 나이트클럽 출입 기록 0회, SNS 스캔들 0건, 언론 논란 0번. 토트넘 팬들은 온라인에 이렇게 물었어요. 손흥민 런던에서 본 사람 있어요? 9년간 수백만 명이 제 골을 봤지만 시내에서 저를 본 사람은 없었습니다. 저는 투명인간처럼 살았고 감독들은 그 투명함을 신뢰했죠. 포체티노 감독실, 처음 그곳에 불려갔을 때였어요. 책상 위엔 재분석 자료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골 기록, 어시스트, 슈팅 성공률. 하지만 감독이 가리킨 건 다른 페이지였죠. 훈련 태도, 팀 기여도, 라커룸 영향력. 숫자가 아닌 항목들이었어요. 그는 그 페이지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넌 여기서 완벽해.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쏟아지던 그 순간 저는 이해했어요. 무리뉴는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첫 전술 미팅에서 제 이름 옆에 별표를 그렸죠. 이 선수는 문제를 만들지 않는다. 단 한 문장이었어요. 저는 그게 칭찬인지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옆에 앉은 동료들의 표정을 봤을 때 알았죠. 감독에게 신뢰받는다는 건 골보다 귀한 거였어요. 콘테 감독 시절 3경기 연속 벤치였습니다. 주전 경쟁에서 밀렸죠. 팀 동료들은 제 반응을 지켜봤어요. 불만을 터뜨릴까? SNS에 의미심장한 글을 올릴까? 모두가 그렇게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3경기 내내 훈련장에 가장 먼저 도착했어요. 잔디 위로 떨어지는 이슬이 스파이크를 적실 때 아무도 없는 경기장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콘테는 훈련 후 제 어깨를 두드렸죠. 말은 없었지만 그 손길이 말했어요. 감독들이 원한 건 단순했습니다. 이기는 것? 하지만 그보다 더 원한 게 있었어요. 라커룸의 평화, 언론의 침묵, SNS의 고요함. 저는 그 모든 조용함을 지킬 수 있는 선수였습니다. 골을 넣든 못 넣든, 선발이든 벤치든 제 표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거울 속 제 얼굴은 늘 같았죠. 감독들은 그 일관성을 신뢰의 언어라고 불렀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취임 첫날 이렇게 말했어요. 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전 세계 감독들한테 다 들었어. 그는 웃었지만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전 세계 감독들이 단 한 명의 선수에 대해 똑같은 말을 한다는 게 얼마나 희귀한 일인지 아니?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고개만 숙였습니다. 이상한 일이에요. 저는 특별히 노력한 게 없었거든요. 그냥 아버지가 가르쳐준 대로 살았을 뿐입니다. 내가 뛰는 모습보다 벤치에 앉은 모습이 더 중요하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아직도 선명해요. 저는 그 말을 믿었고 감독들은 제 믿음을 신뢰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이렇게 완벽한 선수가 왜 늘 최고 논쟁의 중심에서는 빠져 있었을까요? 골든볼 후보에 오르고 프리미어리그 베스트 11에 뽑히면서도 사람들은 항상 다른 이름을 먼저 말했어요. 저는 그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건 제가 선택한 삶의 방식 때문이었죠. 런던 한복판, 6만 관중 앞에서도 보이지 않기로 한 그 선택 말입니다. 런던에 산지 9년째입니다. 토트넘 훈련장에서 집까지 거리는 정확히 12.3km였죠. 매일 같은 길을 달렸지만 저를 알아본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새벽 6시 런던 거리는 차갑고 조용했습니다. 안개 낀 도로 위로 가로등 불빛만 흐릿하게 번졌죠. 귀를 스치는 건 엔진 소리뿐
마음속엔 이상한 안도감이 차올랐습니다. 팀 동료들은 달랐어요. K는 런던 시내 레스토랑에서 팬들과 셀카를 찍었습니다. 델리 알리는 나이트클럽 앞에서 파파라치에게 둘러싸였죠. SNS엔 그들의 일상이 실시간으로 올라왔어요. 명품 쇼핑, 고급 식당, 파티 현장. 화려한 삶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든 걸 화면으로만 봤어요. 라커룸에서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그들의 세계를 구경했죠. 훈련이 끝나면 팀 동료들은 모였습니다. 손, 오늘 저녁 어때? 시내 가자. 저는 항상 같은 대답을 했어요. 미안, 오늘은 좀. 그들은 처음엔 서운해했습니다. 나중엔 익숙해졌죠. 손은 원래 그래라는 말로 저를 설명했어요. 저는 그 설명이 편했습니다. 변명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집으로 가는 길은 언제나 고요했습니다. 차 안에서 흘러나오는 건 조용한 음악뿐이었죠. 런던 거리가 네온사인으로 빛날 때 저는 어둠 속을 달렸어요. 시내 중심가를 지나쳐도 차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붉은 신호등 앞에서 잠깐 멈출 때 옆 차선의 사람들은 저를 쳐다보지 않았어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차였죠. 토트넘 팬들은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손흥민을 런던에서 본 사람 있어요? SNS에 올라온 질문이었죠. 댓글은 수백 개였어요. 훈련장 가는 길에서 한 번 봤어요. 경기장 말고는 본 적 없어요. 9년 동안 단 한 번도 못 봤어요. 저는 그 글들을 읽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게 제가 원한 삶이었거든요. 런던의 유명 식당, 클럽, 쇼핑몰. 저는 그 어디에도 가지 않았어요. 필요한 건 온라인으로 주문했습니다. 식료품도 운동 장비도 모든 게 집 앞까지 배달됐죠. 문 앞에 놓인 박스를 들고 들어올 때 저는 세상과 완벽히 단절된 기분이었어요. 그게 편했습니다. 토트넘 홍보팀이 한번 물었어요. 손 선수, SNS 활동 좀 더 하시면 안 될까요? 팬들이 일상을 보고 싶어 해요. 저는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죄송하지만 그건 제 스타일이 아니에요. 홍보팀장은 한숨을 쉬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팬들은 궁금해했습니다. 손흥민은 도대체 어디서 뭘 하며 사는 걸까? 저는 그 궁금증에 답하지 않았어요. 답할 필요를 못 느꼈거든요. 제 삶은 축구장 안에만 있었습니다. 밖에선 그냥 투명한 사람이고 싶었죠. 사람들은 화려함을 원했어요. 우타의 삶, 명품, 파티, SNS 게시물. 하지만 저는 그 반대를 선택했습니다. 침묵과 고독, 훈련장과 집 사이의 12.3km. 그 선택이 저를 조용한 레전드로 만들었어요. 최고 논쟁에서 빠진 이유였죠. 하지만 이 조용한 삶이 제 커리어 초반엔 전혀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런던에 처음 왔을 때 저는 침묵이 아니라 비명 속에 있었거든요. 실패의 비명, 좌절의 비명. 아무도 듣지 못한 그 소리가 제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토트넘 첫 시즌 제 등번호는 7번이었습니다. 라커룸에서 그 유니폼을 받았을 때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레논이 입던 번호였죠.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훈련장 라커룸 형광등은 차가웠고 새 유니폼에서 나는 세제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는 소리가 귓속까지 울렸습니다. 첫 5경기 골은 연계였어요. 슈팅 기회는 17번 있었지만 단 한 번도 골대를 흔들지 못했습니다. 경기가 끝나고 라커룸으로 돌아올 때마다 동료들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눈빛은 말하고 있었죠. 레비로존이 2200만 파운드나 쓴 선수가 저거야? 벤치에 앉는 날이 늘어났습니다. 경기 명단이 발표될 때마다 제 이름이 선발에서 빠지는 게 느껴졌어요. 교체 명단 7번째 마지막 자리. 저는 그 자리에서 90분을 보냈습니다. 경기장 조명은 밝았지만 벤치는 어두웠죠. 팀이 골을 넣으면 저도 일어나 박수를 쳤어요. 하지만 손바닥이 얼얼할 정도로 세게 칠 수는 없었습니다. SNS는 더 직접적이었어요. 저는 읽지 말아야 했지만 읽었습니다. 손흥민 왜 샀어? 차라리 다른 선수 영입하지. 분데스리가 원 시즌 원더였나봐. 휴대폰을 내려놓을 때 손가락 끝이 차가웠어요. 화면이 꺼져도 글자들은 머릿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훈련장에서도 달라졌어요. 동료들과 패스 연습을 할 때 제게 오는 공이 줄어든 게 느껴졌습니다. 의도적인 건 아니었죠. 그냥 자연스럽게 공은 잘하는 선수에게 더 많이 갔어요. 저는 그 흐름에서 점점 멀어졌습니다. 훈련복의 벤땀 냄새가 유난히 시큼했던 날들이었어요. 가장 힘들었던 건 혼자 있을 때였습니다. 집에 돌아와 거울을 볼 때마다 낯선 사람이 보였어요. 나는 누구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분데스리가에서 골을 넣던 손흥민은 어디로 갔을까? 런던 아파트 창밖으로 보이는 야경은 아름다웠지만 저는 그걸 즐길 여유가 없었어요. 전화기를 들고 아버지에게 전화하려다 멈췄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아버지, 저 못하겠어요. 그 말은 할 수 없었어요. 아버지는 제가 여기 오기까지 모든 걸 바쳤거든요. 저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그냥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를 정도로 멍하니 있었죠. 그 시즌 저는 웃으며 뛰지 못했어요. 경기장에 서 있어도
제 몸은 그곳에 없는 것 같았습니다. 공이발에 닿는 감촉도 낯설었죠. 모든 게 어긋나 있었어요. 저는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고 그 무너짐을 막을 방법을 몰랐습니다. 라커룸에서 혼자 앉아있던 날들, 샤워실에서 흘러나오는 물소리만 들리던 순간들, 저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실력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압박을 견디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저는 여기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걸. 그런데 바로 그때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꿀 단 한 문장이 들려왔습니다. 그 말은 골보다 강했고 어떤 전술보다 명확했죠. 포체티노 감독이었습니다. 그는 무너지는 저를 보고 있었고 그가 건넨 말 한마디가 저를 다시 세워줬어요. 시즌 6개월이 지났을 때 포체티노 감독이 저를 개인적으로 불렀습니다. 훈련장 한쪽 구석 그늘진 벤치였죠. 10월 런던의 바람은 차가웠고 잔디에서 올라오는 흙 냄새가 코끝을 스쳤어요. 감독의 표정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진지했지만 어딘가 따뜻했죠. 손 앉아? 저는 그 옆에 앉았어요. 감독은 한참을 말없이 훈련장을 바라봤습니다. 선수들이 뛰는 소리, 공이 차이는 소리, 코치들의 호각 소리. 모든 게 멀게 들렸죠. 감독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너 지금 뭐가 제일 무서워?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실패? 비난? 실망? 모든 게 무서웠습니다. 감독은 제 침묵을 이해한 듯 고개를 끄덕였죠. 그리고 말했어요. 알아. 넌 지금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되려고 하고 있어. 그 말이 가슴을 찔렀어요. 정확했거든요. 포체티노는 계속 말했습니다. 손, 난 널 데려온 이유가 있어. 내 골 때문만이 아니야. 저는 감독을 쳐다봤어요.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난 내 태도를 샀어. 네가 훈련하는 모습, 팀을 대하는 방식, 벤치에서도 변하지 않는 내 표정. 그게 진짜야.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골을 못 넣고 있잖아요. 감독은 웃었어요. 골은 나중 문제야. 지금 중요한 건 내가 너답게 뛰느냐야. 그는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손, 넌 증명할 필요 없어. 넌 이미 증명됐거든. 그날 밤 저는 감독의 말을 되새겼습니다. 이미 증명됐다는 말. 저는 그동안 계속 증명하려고만 했어요. 제가 레버쿠젠에서 잘한 게 우연이 아니라고, 프리미어리그에서도 할 수 있다고. 하지만 포체티노는 그럴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어깨에 짐을 덜어냈어요. 다음 경기 저는 선발로 나섰습니다. 아스톤 빌라전이었죠. 경기 시작 전 라커룸에서 포체티노가 제 옆을 지나가며 속삭였어요. 내 방식대로 해. 단 5글자였지만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전반 18분 공이 왼쪽에서 흘러왔습니다. 저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몸이 반응했죠. 오른발 슈팅, 공은 골키퍼와 수비수 사이를 파고들었습니다. 골. 처음으로 터진 토트넘 골이었어요. 그 순간 귓가에 들린 건 환호성이 아니었습니다. 포체티노의 목소리였죠. 이미 증명됐어? 경기가 끝나고 감독실에 갔습니다. 포체티노는 웃으며 말했어요. 봤지? 넌 할 수 있어. 항상 할 수 있었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고개만 숙였죠. 목이 메었거든요. 감독은 제 등을 두드렸어요. 손, 이제 시작이야. 내가 얼마나 대단한 선수인지 보여줄 시간이야. 그 뒤로 골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경기에 한 골, 2골. 자신감이 돌아왔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저 자신을 되찾았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증명하려 하지 않았어요. 그냥 뛰었죠. 제 방식대로, 제 속도대로. 시즌 막판 포체티노에게 물었습니다. 감독님은 어떻게 저를 믿으셨어요?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죠. 난 내 실력을 믿은 게 아니야. 난 내가 어려움을 이겨낼 사람이라는 걸 믿었어. 그 말의 무게를 저는 알았습니다. 그의 말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거예요. 포체티노는 제게 기술을 가르친 게 아니었습니다. 저 자신을 믿는 법을 알려줬죠. 감독이 아니라 스승이었어요. 하지만 이 믿음은 곧 더 강한 시험대에 오르게 됩니다. 새로운 감독이 없고 그는 믿음이 아니라 결과를 요구했거든요. 무리뉴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제게 요구한 건 제가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폭발력이었죠. 무리뉴 감독이 부임한 날 훈련장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첫 미팅은 정확히 오전 9시였고 그는 단 1분도 늦지 않았어요. 회의실 긴 테이블 위로 쏟아지는 햇빛이 눈부셨고 감독의 시선은 날카로웠죠. 라커룸 전체를 훑는 그 눈빛에서 차가운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무리뉴는 포체티노와 완전히 달랐어요. 따뜻한 격려 대신 냉정한 분석, 믿음의 언어 대신 결과의 언어. 첫 훈련에서 그는 저를 불렀습니다. 손, 넌 빠르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그럼 더 빨라져. 질문이 아니라 명령이었어요. 새 시스템은 명확했습니다. 역습, 빠른 전환, 공간 활용. 무리뉴는 제게 딱 하나만 요구했어요. 수비진 뒤 공간을 노려. 내 속도로 찢어.
저는 그 말을 이해했습니다. 포체티노 시대의 손흥민과 다른 손흥민이 되어야 했죠. 벌리전 그날이 왔습니다. 2019년 12월 7일 토트넘 홈 경기였어요. 스코어는 0대0 전반 40분. 공이 우리 페널티 박스 안에 있었죠. 벌리의 코너킥 상황. 저는 하프라인 근처에 서 있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델리 알리가 공을 걷어냈습니다. 높게 떠오른 공 저는 달리기 시작했죠. 70m 앞 골대가 보였어요. 수비수 4명이 제 뒤에 있었습니다. 앞엔 아무도 없었죠. 오직 저와 골키퍼 그리고 70m의 거리. 첫 10m 공을 받았습니다. 가슴으로 트래핑 공이 발 앞에 딱 떨어졌어요. 두 번째 10m 속도를 올렸죠. 잔디를 박차는 스터드 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세 번째 10m 수비수들의 발소리가 멀어지는 게 느껴졌어요. 40m 지점 뒤돌아볼 시간은 없었습니다. 앞만 봤죠? 골키퍼가 박스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50m 지점 선택의 순간이었습니다. 슈팅? 드리블? 저는 공을 앞으로 툭 찼어요. 60m 골키퍼와 1대1. 그가 손을 뻗었지만 늦었습니다. 저는 그를 제치고 지나갔죠. 70m 빈 골대 앞. 오른발로 밀어 넣었어요. 골. 13초 만의 질주였습니다. 경기장이 폭발했습니다. 6만 관중의 함성이 땅을 흔들었죠. 저는 멈춰섰어요. 숨이 턱까지 차올랐습니다. 무릎에 손을 짚고 고개를 들었을 때 벤치에 무리뉴가 보였어요. 그는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경기 후 해설자들이 말했어요. 오늘 손흥민의 골을 보고 떠올린 건 단 하나, 호나우두였다. 저는 그 말을 들었을 때 믿기지 않았죠. 호나우두? 브라질의 전설. 저와 비교된다는 게 현실 같지 않았어요. 라커룸으로 돌아왔을 때 무리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 어깨를 잡았어요. 손 넌 특별해. 하지만 이걸 한 번으로 끝내면 안 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할 수 있어요. 감독은 웃었죠. 알아. 그래서 널 믿는 거야. 그날 밤 SNS는 제 골로 도배됐습니다. 70m 질주, 손날두,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골. 댓글은 수만 개였어요. 하지만 저는 읽지 않았습니다. 그냥 창밖만 바라봤죠. 런던의 야경이 평소보다 밝게 느껴졌어요. 무리뉴는 제게 새로운 정체성을 줬습니다. 포체티노가 자신감을 되찾게 해줬다면 무리뉴는 제 한계를 없앴어요. 넌 더 빨라질 수 있어. 더 강해질 수 있어. 그의 말은 명령이었고 저는 그 명령을 따랐습니다. 하지만 한 골로는 부족했어요. 세상은 계속 증명하길 원했습니다. 한 번의 기적이 아니라 매경기 기적을. 그리고 감독들은 제게 더 많은 걸 요구하기 시작했죠. 70m를 달리는 손흥민만이 아니라 어디서든 뛸 수 있는 손흥민으로. 제 커리어에서 뛴 포지션은 정확히 7개입니다. 하지만 감독들이 제게 물었던 질문은 단 하나였어요. 내 포지션이 어디야? 저는 늘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필요한 곳이요. 그 대답이 거짓말처럼 들릴 때도 있었지만 저는 진심이었어요. 경기장 어디든 제가 서 있는 곳이 제 자리였거든요. 포체티노가 처음 저를 오른쪽에 세웠을 때 낯설었습니다. 왼발잡이가 오른쪽에 선다는 건 몸 전체를 거꾸로 쓴다는 뜻이었죠. 첫 크로스를 올렸을 때 공이 예상과 다르게 휘었어요. 하지만 포체티노는 웃었습니다. 완벽해. 그게 내가 원한 거야. 저는 이해했어요. 감독이 원하는 건 제 편안함이 아니라 팀의 승리였습니다. 무리뉴는 더 과감했어요. 케인이 다쳤을 때 저를 원톱에 세웠습니다. 스트라이커 포지션. 저는 한 번도 제대로 뛰어본 적 없었죠. 첫 경기 수비수 2명이 저를 샌드위치처럼 압박했어요. 등 뒤로 느껴지는 무게, 앞에서 다가오는 압박. 숨 쉴 공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90분을 버텼고 골을 넣었어요. 경기 후 무리뉴가 말했습니다. 이래서 널 믿는 거야. 콘테 시스템은 가장 힘들었습니다. 윙백이었죠. 공격과 수비를 오가며 경기장 양쪽 끝을 달렸어요. 한 경기에서 뛴 거리가 정확히 13.2km였습니다. GPS 기록상 팀 최고였죠. 경기가 끝났을 때 유니폼은 땀으로 무거웠고 무릎이 후들거렸어요. 하지만 콘테는 만족했습니다. 그의 만족이 제겐 충분했죠. 가장 기억에 남는 건 포스테코글루의 말이었어요. 손 넌 고정 포지션이 없어. 상황에 따라 움직여. 유동적 시스템. 한 경기에서 저는 왼쪽으로 시작해서 중앙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상대 수비수들은 저를 어디서 막아야 할지 몰라 혼란스러워했죠. 저는 그 혼란 속에서 자유를 느꼈어요. 7개 포지션 8명의 감독. 하지만 제게 물어본 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내가 어디서 뛰고 싶어? 감독들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저는 묻지 않아도 간다는 걸. 불평하지 않고 최선을 다한다는 걸. 포지션 변경 통보를 받을 때마다 저는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료들은 이상하게 여겼어요. 손은 진짜 어디서든 뛰네.
저는 그게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당연한 거였거든요. 팀이 필요로 하면 제가 가는 거. 그게 프로였고 그게 저였어요. 해외 감독들의 관심도 그래서 생겼습니다. 바이에른, 바르셀로나, 레알 마드리드. 그들이 보낸 메시지엔 항상 같은 문구가 있었죠. 우리 팀 어디든 내가 필요해. 저는 그 제안들을 거절했습니다. 토트넘이 제 집이었고 런던이 제 도시였거든요. 스카우트 리포트에 제 이름이 오르면 포지션 어디든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저는 그 평가가 자랑스러웠습니다. 한 가지만 잘하는 선수가 아니라 모든 걸 할 수 있는 선수. 그게 제 정체성이었죠. 그런데 이상합니다. 어디든 뛸 수 있는 이 선수가 왜 항상 조용히 평가받았을까요? 골든볼 투표에서 이름이 거론되고 베스트 11에 뽑히면서도 사람들은 늘 다른 선수를 먼저 이야기했어요. 화려함이 묵묵함을 이긴 겁니다. 하지만 감독들은 알고 있었죠. 진짜 값진 선수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 신뢰는 곧 더 큰 책임으로 돌아왔습니다. 주장 완장이었죠. 주장 완장을 받은 날 무게는 정확히 8g이었습니다. 라커룸에서 그 천조각을 손에 올려놓았을 때 예상보다 가벼웠어요. 하지만 왼팔에 감았을 때 무게가 달라졌습니다. 8g이 8kg처럼 느껴졌죠. 거울 속 제 모습을 봤어요. 완장을 찬 손흥민.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흰색 천이 유난히 빛났고 심장 소리가 귀 안쪽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토트넘 역사상 아시아인 주장은 처음이었어요. 언론은 그 의미를 크게 다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타이틀에 관심이 없었죠. 중요한 건 팀이었어요. 제가 리더로서 팀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까? 그 질문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첫 주장 경기 맨체스터 시티전이었습니다. 상대는 리그 최강팀이었죠. 경기 전 라커룸에서 저는 동료들을 둘러봤어요. 긴장한 얼굴, 불안한 눈빛.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최선뿐이에요. 그것만 하면 돼요. 짧은 말이었지만 동료들은 고개를 끄덕였죠. 하지만 주장이 된다고 모든 게 순탄한 건 아니었어요. 시즌 중반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저를 벤치에 앉혔습니다. 3경기 연속이었죠. 주장인데 뛰지 못하는 상황. 이상했어요. 완장은 제 사물함에 그대로 있었지만 저는 경기장 잔디를 밟지 못했습니다. 벤치에 앉아 경기를 보는 건 고통이었어요. 팀이 골을 먹을 때마다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들어가서 뛰고 싶었죠. 하지만 일어설 수 없었어요. 감독의 선택이었고 저는 그걸 존중해야 했습니다. 3경기째 되던 날 전반전이 끝났습니다. 스코어는 0대2 우리가 지고 있었어요. 라커룸으로 들어왔을 때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선수들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저는 벤치에 앉은 채로 입을 열었어요. 다들 고개 들어요. 제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아직 45분 남았어요. 우리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선수들이 저를 쳐다봤어요. 뛰지도 못하는 주장이 무슨 말을 하냐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했죠. 제가 못 뛰는 건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뛰는 게 중요해요. 후반전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여전히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하지만 목소리는 계속 냈습니다. 압박해. 더 빠르게. 경기장을 가로질러 외쳤죠. 벤치에서도 주장의 역할은 있었습니다. 후반 35분 감독이 저를 불렀어요. 손 들어가.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유니폼을 입고 워밍업을 할 때 몸이 굳어있는 게 느껴졌어요. 3경기 동안 뛰지 못한 몸. 하지만 마음만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투입 5분 만에 기회가 왔어요. 코너킥 상황, 공이 제 앞으로 떨어졌습니다. 헤딩골. 스코어는 1대2가 됐죠. 저는 골을 넣고도 크게 세리머니하지 않았어요. 그냥 공을 집어들고 센터 서클로 뛰었습니다. 시간이 없었거든요. 경기는 2대2 무승부로 끝났습니다. 라커룸에서 동료들이 제게 고마워했어요. 주장, 당신이 없었으면 우리 포기했을 거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여러분이 포기 안 한 거예요. 주장이라는 건 뛰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벤치에서도, 훈련장에서도, 라커룸에서도 주장이었어요. 제 개인 기록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팀이 이기는 것, 팀이 함께 가는 것. 그게 주장의 역할이었죠. 포스테코글루는 경기 후 말했어요. 손, 넌 진짜 주장이야. 벤치에 앉아서도 팀을 이끌었어. 저는 대답했습니다. 기회가 온다면 팀을 돕는 게 전부예요. 감독은 고개를 끄덕였죠. 완장의 무게는 여전히 8g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의미는 달라졌어요. 골을 넣는 것보다 팀을 하나로 만드는 것? 개인의 영광보다 팀의 승리. 저는 그 무게를 기꺼이 짊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주장 완장이 제게 마지막 시즌의 무게까지 안겨주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33살 계약 1년 남은 선수. 주장이지만 언제든 벤치에 앉을 수 있는 나이. 저는 제 커리어의 가장 위험한 순간 앞에 서 있었습니다. 토트넘에서 뛴 시간은 정확히 9년 327일입니다. 428경기, 164골, 85어시스트. 숫자로 보면 성공한 커리어였어요.
하지만 라커룸 거울 앞에 서서 제 얼굴을 볼 때마다 묻게 됩니다. 이게 끝일까? 형광등 불빛 아래 비친 얼굴엔 주름이 드러났고 눈가엔 피로가 묻어났죠. 33살. 프로 축구 선수로선 내리막길의 시작이라는 나이였습니다. 레전드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명예 전당 후보에도 올랐죠. 해설자들은 제 하이라이트를 보며 말했어요. 손흥민은 토트넘 역사에 영원히 남을 선수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이 불편했어요. 과거형으로 이야기되는 게 싫었거든요. 저는 아직 현재 진행형이었습니다. 지난 시즌 골 숫자는 줄었습니다. 전성기 때만큼 터지지 않았죠. 슈팅은 여전히 강했지만 타이밍이 조금씩 늦어지는 게 느껴졌어요. 수비수를 제칠 때 예전 같은 폭발력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훈련장에서 젊은 선수들과 달리기를 할 때 숨이 더 빨리 찼어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손, 넌 여전히 훌륭해. 하지만 이제 현명하게 뛰어야 해.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알았죠. 90분을 뛸 수 없다는 뜻이었어요. 체력 안배, 선택적 압박, 중요한 순간을 위한 에너지 보존. 그게 33살 손흥민의 축구였습니다. 팬들의 시선도 달라졌어요. SNS에 올라온 댓글들, 예전엔 손흥민 최고 였다면 이젠 손흥민 수고했어요로 바뀌었습니다. 과거를 칭찬하는 말들. 저는 그 댓글들을 보며 가슴이 답답했어요. 아직 끝난 게 아닌데 사람들은 벌써 과거로 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라커룸에서 어린 선수들이 저를 보는 눈빛이 변했어요. 동료가 아니라 선배로, 경쟁자가 아니라 멘토로. 19살 공격수가 제게 물었습니다. 주장님, 어떻게 하면 주장님처럼 될 수 있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죠. 나처럼 되지 마. 너답게 돼. 하지만 속으론 쓸쓸했어요. 이미 저는 목표가 아니라 역사였습니다. 계약 1년 남았습니다. 재계약 협상은 시작되지 않았어요. 토트넘 보드진은 조용했고 제 에이전트도 말이 없었습니다. 침묵이 답이었죠. 33살 선수에게 장기 계약을 주는 팀은 없었어요. 저는 그 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감독들의 말이 떠올랐어요. 손, 넌 완벽한 선수야. 포체티노의 믿음, 무리뉴의 신뢰, 콘테 확신. 하지만 이제 그들은 모두 떠났습니다. 새 감독, 새 시스템, 새 세대. 저는 그 변화 속에서 점점 과거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훈련장 잔디 위에 섰을 때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 발자국이 점점 얕아지고 있다는 걸. 예전엔 잔디를 깊이 파고들며 달렸는데 이젠 표면만 스치고 지나가는 느낌이었어요. 무게가 가벼워진 게 아니라 흔적이 희미해진 겁니다. 하지만 포기할 순 없었어요. 이번 시즌이 제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토트넘에서의, 어쩌면 프리미어리그에서의. 그래서 더 간절했죠. 매 경기가 마지막인 것처럼 뛰었어요. 골을 넣든 못 넣든 저는 제 전부를 쏟아부었습니다. 경기 후 감독실에서 포스테코글루가 말했어요. 그가 한 일에 대해 우리는 최대의 존중을 보여야 한다. 3인칭이었습니다. 저는 아직 눈앞에 있는데 감독은 이미 과거로 저를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고개만 숙였죠. 하지만 지금 손흥민 커리어의 가장 위험한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모든 존경은 단 한 시즌 만에 뒤집힐 수도 있어요. 골이 안 나오면, 부상이 오면, 젊은 선수에게 밀리면 레전드는 쉽게 과거가 됩니다. 과연 저는 레전드로 남을까요? 아니면 리그의 유산으로 남을까요? 아직 답은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저는 끝까지 뛸 겁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제 방식대로 손흥민답게. 9년간 런던에서 투명인간처럼 살았고 감독들에게 신뢰받았고 어디서든 뛰었고 주장 완장을 찾던 이 손흥민답게요. 그게 제 선택입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묵묵한 최고 논쟁의 중심은 아니지만 감독들이 인정한 과거가 되어가지만 아직 현재를 뛰는 손흥민. 그게 저였고 그게 제 마지막 모습이 될 겁니다. 여기까지 보셨는데 아직 구독 안 누르신 거 아니죠? 구독, 좋아요는 무료인데 누르면 제 기분은 100억짜리 됩니다. 알림까지 켜두시면 제가 문 앞에서 띵동하고 인사드릴지도 몰라요. 댓글은 사랑입니다. 꼭 남겨주세요.